즐거운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식욕도 돋고요. 그에 붙는 게 덤으로 살입니다. 근데 이 살이 찌게 되면 우리에게 항상 따르는 숙제가 있잖아요.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날씬하고 예뻐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뼛속은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 폐경기 이후를 거치게 되면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골다공증을 흔히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골다공증이 찾아와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보통은 뼈가 부러지고 나서 내가 골다공증이었다는 걸 알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신명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전윤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전문의와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굉장히 닮으셨어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닮으셨죠? 네, 이 두 분이 부부시랍니다. 네, 이 두 분이 지금 나와주셨는데 금슬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집에서도 같이 계시고 병원에서도 같이 계시고 또 여기까지 같이 나와주셨어요. 평소에 좀 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둘 다 병원 생활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여행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단풍 같은 걸 조금 즐기려고 출퇴근을 같이 하니까 도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사실은 도로 옆에 있는 단풍들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저희가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건 좀 잠시 내려두고 가을 하늘도 쳐다보고 단풍도 같이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근 시간도 같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어떠세요? 출근 같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물론 좋을 때도 있고요. 네, 아닐 때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저도 이제 가을에 제가 단풍 구경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뼈 건강을 위해서는 가을 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이 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획 좀 잘 잡으셔가지고. 근데 보통 이 시기에 등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등산 갔다가 낙상사고 당하셨다는 분들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계신가요? 네, 이제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은 뼈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뼈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률이 약 20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산행을 하는 계절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는 등산하는 코스를 조금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산행을 하기 전에 발목이나 무릎, 허리 여러 관절들의 스트레칭 운동들을 미리 해가지고 산행을 하시면서 예기치 못한 부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제 뼈가 잘 부러진다고는 알고 계시지만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골다공증이 왔을 때 내가 진짜 지금 골다공증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알리기 위한 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언젠가요? 네, 그게 매년 10월 20일이 세계 골다공증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1996년도 영국에서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국제 골다공증 학회라든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학회에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하고 일반인을 위한 건강 강좌라든지 걷기 운동 등의 행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널리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두 분이 진료 과목이 다르시잖아요.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나오셨고 내분비 내과이신데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그래서 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요. 주로 내분비 내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골다공증의 경우 원인을 찾는 경우 남성분들이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출산 이후에 골다공증이 생긴 경우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원인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검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물 치료도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활의학과는 어떤가요?
골다공증의 원인과 상태에 따라서 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척추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데요. 이게 척추가 부러지는 곳이 여러 군데 생기다 보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꼬부랑 이렇게 할머니가 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허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조기 치료들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압박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리가 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기를 미리 적용하는 것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보조기 치료를 조금 더 권장하고 있고요.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출산 이후 생기는 골다공증은 척추의 여러 부위의 압박골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출산 후에 생기는 골다공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력 운동들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와 병행해서 보조기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근력 강화 운동, 보조기 등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중증의 골다공증 환자들은 재활의학과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두 분이 정말 금슬이 좋으신 게, 뭐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보통 저희 과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분야가 딱딱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서로의 분야를 잘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분비내과에서는 지금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재활의학과에서는 지금 뭐 운동치료나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골다공증,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뼈골, 마늘다, 구명공, 증상증이라는 한자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엉성해지게 되고 쉽게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굉장히 헐거워져 있는 모습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젊은 층에서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2014년도 골다공증의 날을 맞이해서 내분비학회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었고 50세 이상 남성 10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사춘기 때 이런 성인의 최대 골량의 한 90%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 뼈가 자라는 시기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해서 최대 골량을 습득하는 것이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뼈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유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둬야 되는 많이 거군요. 쌓아둬야 되죠. 많이 쌓아둬야 되는데 이제 요즘 사회가 12세를 전후로 한 사춘기 소녀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20대의 젊은 여성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중년의 여성들보다도 골밀도가 오히려 더 낮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뼈가 최대한 충분히 클 동안은 영양소 섭취도 잘 하셔야 되고 꾸준한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 같이 뼈에 나쁜 활동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경기 이후 여성이 이제 골밀도가 감소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방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약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골량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남성에서 최대 골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래 1년에 1% 정도 뼈가 서서히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는 폐경기를 즈음해서는 약 1년에 3에서 5%까지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경기를 전후한 3, 4년 동안에 뼈가 많이 소실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 뼈라는 곳이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왜 구멍이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뼈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의 몸을 이제 구성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장기들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요. 네. 이 뼈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인, 미네랄 등을 저장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흡수되고 형성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가 흡수되는 데는 한 3주가 걸린다고 하고 네. 뼈가 형성되는 데, 만들어지는 데는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뼈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서 성장을 계속하게 되고 30대 때 이제 우리가 최대 골량을 습득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균형을 유지하다가
네, 노년기에 들어가면 이런 뼈 형성하고 흡수되는 교체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뼈가 흡수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이런 뼈가 형성되고 흡수되는 것들이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네. 가장 흔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들은 그 약제 때문에라도 골다공증이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2차 감별을 통해서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뼈가 약하고요.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유독 뼈가 가느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에 훨씬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그리고 뼈가 가늘고 저체중인 경우, 외국의 경우에는 52kg을 기준으로 해서 더 체중이 낮은 경우는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된 경우, 골다공증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칼슘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나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운동이 부족한 경우나 말씀 주셨던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다공증이 왔을 때 환자가 직접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뼈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무릎이 시린다든지 어떤 그런 증상이 있나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네. 이 골다공증을 그냥 두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압박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기게 되면 네. 키가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확인 가능한 키는 2에서 4cm 정도. 내가 기억하는 키로는 4에서 6cm 이상 키가 줄어든 경우에는 혹시 압박골절은 없는지 엑스레이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부러진다고 생각했지 키가 줄어든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엑스레이로도 지금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뼈가 조금 약해 보인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네. 골다공증이 있냐 없냐를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우리가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는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골 밀도가 어느 정도냐는 우리가 골 밀도 검사를 따로 시행하여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골밀도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는 이중 에너지 흡수 측정법이라는 덱사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누워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척추골과 고관절골 두 군데를 측정을 해서 골 밀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저 기계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밀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골 밀도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실제 이 방법 외에도 간편하게 초음파라든지 좀 더 정밀한 CT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 이 덱사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골 밀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결과물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여기서는 T 점수가 마이너스 2.6으로 나타나서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덱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네. 50세 이상의 남성이나 폐경 후 여성에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T 점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경우를 골감소증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근데 소변이나 혈액으로도 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맞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골 흡수 표지자와 골 형성 표지자를 소변이나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실제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 치료의 반응 평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앞서 수치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골다공증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있어도 이걸 치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결국은 골절이 발생하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여성 10명 중 3명이 골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고요. 남성의 경우는 10명 중 1명이 골절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부위별로 좀 살펴보면요. 네. 척추 골절의 경우 100명의 여성 중 21명이 골절을 경험한다고 돼 있고 남성의 경우 100명 중 7명이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는 여성 100명 중 9명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고 남성 100명 중 3명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 한 번 발생하게 되면 1년 사망률이 한 30% 정도까지 높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위별 특성을 시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척추 골절은 60세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대퇴골절, 즉 고관절 골절은 70대부터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부터 뭔가를 한다 하지 마시고 이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 적어도 50세 전후로 골 밀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때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 이 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위를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정말 확 와닿았어요. 보통 골절하면 이제 팔이나 뭐 다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척추랑 고관절 골절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보다 더 제대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유방암 검진을 받다가 본인이 갈비뼈가 부러진지 모르셨다가 발견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특별한 이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얘기가 확장되는데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유방암은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뼈를 찍었을 때 저는 몰랐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갈비뼈가 부러졌다라고 얘기하길래 갑자기 막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아프다면서 이러니까 이거는 골밀도가 좀 약해져서 그러니까 약을 좀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께 검사를 해보고는 의사 선생님이 골밀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무척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는 처음에 골밀도가 나쁘다라고 그 했을 무렵에는 저 개인적으로 이 높은 구두를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구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높은 굽을 신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높은 굽 신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산책을 할 때 좀 더 많이 산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요가를 할 때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유연해지는 것, 이런 것들 정도를 갖다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촬영하기 전에 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촬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무심하게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또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대 초반 접어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 아는 사람 중에서는 30대인데도 날씬하고 이런 사람인데 뭐 병원에 갔다면 골다공증이다 그러더라, 이래가 약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날씬한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기 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의 말씀과 용기에 저희가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간 갈비뼈가 부러지셨는데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가요? 갈비뼈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그냥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피로 골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저런 다른 특수한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되는 경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있으신 거예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특히 유방암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암 재발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지만 뼈 건강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뼈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인터뷰해 주셨던 분은 3년 정도 치료를 받고 골밀도가 이제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치료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구멍 난 부분이 메워지는 건가요? 골다공증의 치료는 크게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제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골 형성 제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뼈를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구멍이 메워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네.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골 흡수 억제제이고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약물이 있고 3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현재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 형성 제제는 이제 뭐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고요. 골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약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에는 항상 이제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이 약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약제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우리는 골흡수 억제제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썸 제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80% 정도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30분 정도는 물만 드시고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주스 같이 최근에 많이 드시는 음료수도 같이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식도 궤양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복용하고 나서는 30분 동안 눕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약 먹는 게 너무 불편해서 다른 형태로 좀 개발된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약제에 따라서 장용정이라는 제제가 나와 있는데요. 식사 전이나 식사 중, 식사 후 언제라도 복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제를 복용하고 일단 30분 정도는 누우실 수 없는 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옆에서 계속 질문을 주시니까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서 그 골흡수 억제제 그 표를 보니까 그 약제도 다양하고 그 아까 주사 요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사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냥 그 약 다 안 먹고 그냥 주사 한 번 맞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주사제가 굉장히 효과는 좋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혈관이 잘 안 나오시는 경우에 주사제를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독감 유사 증상과 같은 급성기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치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뼈가 튼튼해진다기보다는 더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밀도도 좋아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제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골흡수 억제제는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렇게만 해도 골절 예방률이 70% 정도 된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요. 골 형성 촉진제는 그런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뼈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효과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척추뼈의 경우에는 골밀도가 5에서 7% 정도 증가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관절뼈의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골밀도 증가 효과가 조금 너무 수치가 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실제 이러한 골밀도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골절 예방 효과는 척추 골절의 경우에는 50에서 70%,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약 20에서 40% 정도의 골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골밀도가 약물 치료 전과
둘을 비교를 했을 때 T 점수가 마이너스 3.0에서 2.6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실제 골 밀도는 약 8%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이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약물 치료로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 약물 치료와 동시에 골 다공증 환자들은 운동을 꾸준하게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같은 경우에 고관절 골절이 90% 넘어져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만큼 뼈가 약하신 분들은 꾸준한 운동을 동시에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런 골절 예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골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폐경증 여성들한테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을 시켜서 2년 동안 관찰했더니 고관절의 골 밀도가 2.8% 정도 향상됐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이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골 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투약을 한다고 하면 고관절의 골 밀도를 약 3에서 5% 정도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아까 폐경 전 여성이 2년 운동하니까 2.8% 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대상군도 다르고 기간이 조금 달라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운동을 같이 해서 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훈련이 되지만 신경들도 발달이 많이 돼서 넘어지는 네.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신체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고관절 골절의 경우 여성은 38%, 남성은 45% 정도 감소시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은 이 운동만으로도 저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약물 치료까지 병행한다고 하면 사실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고령 환자들의 경우 65세 이상에서도 이제 4분의 1에서 넘어지는 걸 경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졌다고 다 골절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 한 1% 정도에서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라고 하면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관절 골절을 따로 떼서 자세히 살펴보면 90% 정도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관절 골절은 한 번 생기면 1년 내 사망률이 30%나 되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척추가 이렇게 내려앉는 척추의 압박 골절을 예방하는 건데요. 1984년도에 우리가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한테 우리가 운동을 하나도 안 시켰더니 우리가 척추의 압박 골절이 한 67% 정도 생겼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이게 숙이는 운동, 우리가 복근 훈련하는 거죠. 숙이는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더 골절률이 늘어서 89%까지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네. 허리를 숙이는 운동 말고 펴는 운동, 척추 기립근 훈련을 하니까 이 골절률이 16%로 아주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가 생긴 이후로 후속 연구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후속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2년 동안 허리를 펴는 운동을 훈련을 시켰더니 2년 동안 한 그 훈련의 효과가 8년 동안이나 다른 군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척추의 골절률을 떨어뜨려 주더라라는 보고가 2002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척추를 펴는 운동들을 꼭 하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골밀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운동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운동이 사실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면서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이 골밀도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들은 한 평에서,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에 5일, 한 번 하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시행하시면 되겠고, 같은 동작을 30분 하는 건 아니죠? 같은 동작을 30분 정도 하시는데 지겨우시면 저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니면 옆으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30분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게 사실은
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많이 구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네. 차이는 없고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길이근, 허리를 펴는 운동이고요. 네. 저걸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반복하는 것들 하시면 되고 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갑자기 고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앞쪽에 팔을 벌려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엎드리는 게 어려운 노인분들도 많아서 저렇게 앉아서 우리가 등 뒤쪽에 등 근육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따라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뒤로 펴가지고 등 근육을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칭과 동시에 등 뒤쪽에는 근육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강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근력 운동은 보통 일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지만 저런 근력 운동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렇게 한 다리를 높게 들어서 한 다리로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은 균형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저렇게 높게 들면 넘어지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저렇게 다리를 높게 들지 마시고 의자를 앞에 두고 의자에 손을 잠깐 올린 이후에 다리를 들어서 한 다리로 체중을 유지하는 것부터 하시다가 저렇게 발전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보여주신 이 운동이 예방법인지 아니면 골다공증 환자의 재활치료법인지 궁금하거든요. 저 운동은 예방에도 쓰이고 네. 치료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방 환자들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을 조금 더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네. 실제로 골다공증이 생겨서 척추에 압박 골절이 생긴 분들은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두 다 사용하는 운동법. 네. 전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 30분씩 일주일에 5회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하시나요? 실제로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집에서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재활학과에서 하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저희 아들이 5살인데요. 네. 5살 애를 이렇게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들을 육아로 좀 하고 운동을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네. 본인의 네. 운동을 위해서. 네. 그래요. 네. 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뼈 하면 또 이 칼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전 단계이신 분들부터 이 약물을 드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칼슘을 좀 챙기기 위해서 뭐 칼슘제나 아니면 칼슘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그래서 과거에 스웨덴에서 6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칼슘을 750mg보다 더 작게 먹었던 그룹과 1100mg 이상 먹었던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칼슘을 적게 먹었던 군에서 골절이 1.5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가 칼슘을 계속 꾸준히 먹었을 때만 지속이 되고 약제를 복용을 중단했을 때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칼슘 제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칼슘을 좀 잘 챙겨 두시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루에 칼슘을 490mg 먹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1000mg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500mg 정도의 칼슘은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은 칼슘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칼슘만큼 뼈 생성에 중요한 게 비타민 D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타민 D는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에서 생성된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콩팥과 간에서 수산화되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에 알려진 작용 중에 제일 큰 것들이 칼슘과 같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알려진 것이 근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면역 질환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골격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 환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래 아프셔서 오시거나 다른 문제로 오시게 될 때 그래서 비타민 D 수치와 근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력이 부족한 경우,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력 강화 운동과 비타민 D를 드실 것을 꼭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 50대 전후로 해서 이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골밀도가 감소돼서 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그래서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좀 칼슘제나 비타민 D를 잘 합성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좀 드시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분들만 오늘 여기 와주셨는데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네, 저는요 얼마 전부터 손가락, 무릎, 허리, 어깨까지도 약간 욱신거리고 약간 붓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골다공증인가요? 골다공증 자체만으로는 사실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약해서 거기가 부러지게 되면 통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목, 허리, 목 이렇게 다발성으로 다 많이 아프고 붓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골다공증보다는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관절염 치료를 하셔야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예, 저는 3년 전부터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하면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니까 치아도 이제 아파서 임플란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끊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지금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왜 3년이나 약을 드셨는데 그대로이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1년에 한 1에서 많게는 2, 3%까지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것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효과를 보시고 있다라고 보통은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네, 효과를 일단 보고는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제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악골괴사, 다른 이름으로 턱뼈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턱뼈가 노출된 이후에 8주 이상 치료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도 잘 낫지 않는 그러한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 턱뼈괴사라는 질병 자체가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만 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암 환자라든지 암 환자의 치료 중에 항암 치료 중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골다공증 환자에서도 일부 환자에서 이러한 턱뼈 괴사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4년 정도 이상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이러한 위험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시술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약제 복용을 중단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끝난 이후에 모두 다 회복이 되고 나면 다시 약제를 시작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예방법이죠. 네, 골다공증이 오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안 올 수가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잡힌 영양 식단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청소년기, 특히나 뼈가 많이 자라는 그때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골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30대 초반까지는 골량이 점점점 증가하는데요. 그 골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골량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아진 골량이 노년에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뼈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같은 경우에서는 폐경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폐경 후에 운동하는 것보다 골밀도를 조금 더 잘 올려준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젊었을 때 운동을 하는 사회 문화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년기에도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노년기에 운동을 하면 뼈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근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체 활동을 계속 또 유지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체중을 부하하는 힐들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뼈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뼈를 좋아지게 하는 운동을 가장 기본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걷기, 빠르게 걷기, 달리기 등 체중 부하 운동인데요.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한 번 하실 때는 30분 정도 주 5회, 그 총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뼈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충격이 많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조금 뭐 줄넘기라든지 농구 같은 그런 약간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들 좀 많이 하시다가 네.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들을 하시는데 뼈가 너무 많이 약해진 노인분들은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전문가한테 운동 처방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분비 대사내과 그리고 재활의학과 이 파트 두 분이 나와주셔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전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뼈는 나빠지고 나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질환이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쉽게 간과하기도 쉬운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뼈 건강이 좋아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교수님. 네, 뼈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까지 뼈를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적절한 음식물과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는 아이들은 야외 활동들을 많이 권장해 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 가급적 뼈가 약해지기 전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하는 것들을 생활화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노년이 들어서 뼈의 건강도 지키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신명준 교수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전윤경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